5조 곽미나입니다. 저는 우리 5조가 담당한 게 5장의 7년 전쟁은 끝이 나고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 큰별 노량바다에서 떨어지다 하고 님이 가신 뒤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큰별 노량바다에 떨어지다입니다. 여기 활을 뒤에 차고 계시는 이순신 장군이 보이시죠? 활을 주로 사용했고 활 싸움을 주로 했었다는 내용이 난중일기에 많이 나오시죠. 자, 노량해전이 일어나기까지 3일 동안에 일어났었던 일을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17일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순천 의성에 주둔 중이었던 보니시 유기나가가 신호를 보내죠. 횃불로. 그래서 사천과 남해 고성에 있었던 외적 500여 척이 다음 날인 18일 노량에 집결을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순신 장군은 외교성 앞바다에서 보니시를 맡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노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결전을 위해서 승전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시죠.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고 다음 날 드디어 11월 19일 조명연합 함대는 500여 척의 적선과 관음포에서 결전을 벌이게 되고 이순신 장군은 선봉에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하시다가 싸움을 하시다가 동틀 무렵에 적이 쏜 탄환에 안타깝게도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맞고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이때 병사들이 동요하고 그다음 사기가 저하될 것을 염려해서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기시고 전사를 하십니다. 지금은 싸움에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내지 말아라 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전사를 하죠. 이때가 1598년 11월 19일 공의 나이 54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싸우는 틈을 타서 고니시는 탈출을 하죠. 그래서 고니시가 이렇게 퇴각을 하기 위해서 남해와 사천, 고성 등의 주둔에 있었던 그런 외적에게 미리 진린에게 뇌물을 주고 그 배 한 척을 가지고 가서 이제 지원 요청을 한 것이죠. 미리. 그 결과 일본군은 500여 척 중에 400여 척이 파손이 되고 그리고 적의 장수는 30여 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외선은 50여 척으로 시마즈를 포함해서 도주를 합니다. 반면에 조선은 함대가 10척 이내로 파손이 되고 장수도 가리포 첨사인 이영남을 비롯해서 10여 명이 순국해서 노량해전은 조선 수군의 승리로 끝을 맺고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조명연합군은 모두 통곡을 했었고요. 그리고 남해 한쪽에 경상도 쪽에 주둔에 있었던 부산, 울산, 그 다음에 하동, 거제 이런 곳에 주둔해 있었던 외적이 모두 퇴각을 하면서 7년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지도는 11월 19일 노량해전에 있었던 날의 상황도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사천, 남해, 고성에서 500여 척이 노량으로 집결을 하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순천 외교성이라고도 하고 예교성이라도 합니다. 이 앞에서 이순신 장군은 막고 있다가 외교성에서 이렇게 노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 관음포에서 결전을 하고 왜군은 500여 척 중에 50여 척만 온전히 남아서 이렇게 남해를 거쳐서 철수를 하고요. 그리고 외교성에 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싸움을 하는 틈을 타서 이렇게 묘도 앞쪽을 거쳐 남해로 도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7년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되죠. 네,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유해는 남해와 고금도를 거쳐 아산으로 운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산, 어라산에 묘소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를 거쳐서 아산까지 갔죠. 그래서 남해와 고금도에는 이순신 장군의 가분묘가 있습니다. 운구 행렬마다 백성들이 통곡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지경이었고, 그다음에 남쪽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 주둔했었던 남해안 전라 좌수영과 경상좌수영, 우수영 그리고 전라 좌수영 쪽 백성들을 말하겠죠. 통곡하며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전사 후에는 우의정으로 증직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성무 1등 공신, 좌의정, 덕풍부원군, 영의정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충무공이라는 시호는 인조임금이 충무라는 시호를 내려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고요. 정조임금은 이순신 장군을 흠모해서 이순신 장군의 행적을 모두 모아 이충무공 전서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년부터 전사하기 전까지 썼던 그 일기 있죠. 그 일기를 난리 중에 썼다. 그래서 이때 정조임금이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제목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후에 이런 평가와 찬사가 있는데요. 광해군 때 박승종은 비록 죽었어도 살았다라고 했고, 노산 이은상은 민족의 태양이요 역사의 멸류관이다라고 했고, 일본의 헤이치로 제독은 나를 내 승제독에 비기는 건 가하나 이순신에 비기는 건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넬슨과 이순신을 비교하면서 이순신을 찬양을 한 것이죠. 칭송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의 이이치로는 근세 일본 국민사에서 이순신은 이기고 죽었고 죽고 나서도 이겼다. 동양 삼국을 통틀어 최고의 영웅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부하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거룩한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웅을 뛰어넘어서 성웅이라고 부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비석은 우리 여수 고소대에 있는 통제이봉 수군 대첩비인데요. 이 대첩비는 높이가 3m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공적을 기록한 우리나라 대첩비 중에 우리나라 최대의 이충무공 대첩비입니다. 그래서 이 대첩비를 건립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했었던 유형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노량해전 당시에 해남 현감이었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요. 이분하고 송일이 나오는데요. 해남 현감으로 노량해전에 참전을 했는데 6번이나 탄환을 맞는데도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것을 슬퍼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공적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황해도로 전출을 가게 돼요. 근데 황해도에서도 이순신 장군의 공적비를 세우는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그곳에서 이렇게 3m가 넘는 큰 돌을 구해서 한강을 거쳐 한양으로 보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임종할 때 가족들에게 이런 그 유언을 남깁니다. 이 장군의 비가 세워지지 않거든 내 무덤 앞에도 비석을 돌을 세우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길 정도로 여생의 사명감이 이순신 장군의 공적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여곡절을 걷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거쳐서 이 공적비가 결국 1615년에 이항복이 비문을 쓰고 이렇게 건립이 되게 됩니다. 아마 노량해전에서 6번의 탄환을 먹고도 살아난 것은 그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의 공적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내용을 새기기 위한 이 도를 구하는데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단재 신채호라고 아시죠? 역사학자이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었던 분인데 이분이 쓴 이순신 평전 중에 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조 때 당파 싸움으로 서로 단끼리 배척하고 있던 때에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돌아온 황윤길은 황윤길 당은 황윤길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외가 침입한다 라고 얘기했고 김석일 당은 김석일의 의견을 쫓아서 외가 반드시 침입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의견들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누구의 의견이 옳고 그르다라고 백성을 생각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백성이나 나라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신의 당이 주장하는 것만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이 침입해와서 물러가지 않아 잘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위험한 때에도 이런 악습을 못 버리고 당파로 나뉘어서 결국에는 고니시와 가토가 이 당파를 이용했고 그리고 원균도 이 당파를 이용해서 이공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고 결과는 칠천량 해전에 대패를 했죠.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부른다라는 옛말을 인용해서 당파 싸움의 폐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100년 전에 신채호 선생이 100년 전분이죠. 100년 전에 후대들에게 남기는 경계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1조에서 4조까지 우리 원우님들께서 정말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오전은 발표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이순신 학교에 와가지고 젤로 한 가지만 제가 배우고 가자 그런 주였는데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 그 5조 일정에서는 그다지 분량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냥 숙제를 주길래 그 뒤주에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 조장님께 PDF 파일로 보내고 나서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순신 정신에 입각하여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 근무해가지고 저 PPT 만드는 거는 조금 소질이 있어가지고 한번 만들어갖고 저희 딸한테 검사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벌써 2분 가보네. 네. 이제 목차는 충무공 이순신, 삼도수군 재건이란 삼도수군 재건 과정, 이순신이 이끈 전쟁 과정, 이순신의 정신으로 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16세기 조선의 명장이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조선의 군대를 지휘한 장군으로서 시우는 충무고 저서로는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삼도수군 재건, 그 배경으로는 1597년 정유재란 때 조선 조정은 억울하게 투옥된 이순신을 파면하고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로 임명했다. 그러나 원균은 전략적 판단 미숙으로 7천량 해전에서 수군 160여 척 중 단 12척만 남기고 전멸을 하지요. 이로써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삼도수군이 사실상 소멸을 합니다. 이제 그 틈을 타서 일본군들이 해상보급로를 장악하며 북상을 꾀하고 있었죠. 일본군들이. 그런데 이 삼도수 임진왜란 중 1597년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전멸한 조선 수군을 다시 일으킨 사건이 삼도 수군 재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삼도 수군 재건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1597년 7월에 칠천양해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패배를 했죠. 8월 초에 이순신 재임명, 삼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을 합니다. 그해 8, 9월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병력을 재편성하죠. 그 다음에 해남, 진도, 명량 등방어의 유리한 지역으로 수군을 재편성하고 1597년 9월 16일 날 명량해전에서 승리를 하고 98년 노량에서 전사를 한 게 이순신 장군 삼도수군 재건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순신이 이끈 전쟁은 앞에 우리 그 원우님들께서 다 이걸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해갖고 왔고요. 근데 이제 당포해전에서 거북선을 첫 사용했다고 저희 딸이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거든요. 이거를 꼭 말씀을 해주라고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순신 학교에 와가지고 이순신 정신,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저희 아들이 항상 제가 한 말 있었어요. 옛날부터 남하고 똑같이 하면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저희 집에 이순신 정신이 지금 온 집집마다 지금 우리 딸집, 아들집, 막내집, 저희 집 이순신 정신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가 충성한다고 충정신 해놨잖아요. 나라와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성, 그 다음에 불굴의 정신, 필사즉생, 죽기를 각오하고 이만. 이 얘기를 이걸 보고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죽기 아니면 살기를 하고 엄마한테 대들질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악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다음에 지혜의 정신,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 판단, 그 다음 민보의 정신, 백성을 위한 사랑과 보호, 마지막으로 희생의 정신, 자신을 버리고 공동체를 지킨 헌신. 이 5가지 제가 이순신 정신을 요즘 그냥 내리에 항상 갖고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늦은 게 빠르다고 60세 때 이순신 정신을 알았다는 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너무 기대되고, 이순신 정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살 것을 우리 원우님들과 교장선생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교과서에 그 외교성 전투가 3장 정도밖에 안 돼서 뭘 할까 했었는데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조금씩 보겠습니다. 일단 외교성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만 이렇게 싸움을 한 줄 알았는데 명나라가 중간에 또 개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 등장인물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이고,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놀란 게 지금 순천 외성에 지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바다를 끼고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6년 8개월 동안 성을 쌓아가지고 남의 나라에 이렇게 기지를 만들었다는 게 너무 놀랍고, 전쟁은 정말 머리싸움이구나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외교성에서 이제 묘도, 고금도 작전을 하기 위해서 묘도로 이렇게 이제 이순신과 또 명나라 진린이 묘도 쪽으로 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묘도가 여기 있고 이게 외교성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바깥쪽에 해서 이렇게 내륙으로 간다고, 제가 만약에 장군이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일본은 어쨌건 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서 이렇게 진지를 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작전을 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명나라가 이 묘도 봉화산에서 주로 이제 왜군의 동태를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5, 6년 전에 우연히 외교성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언덕, 산이라기보다는 언덕에 진린 군이 주둔을 하면서 일본군을 감시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로 병진 작전 개요. 요거는 뭐 동로군, 중로군, 서로군, 수로군 뭐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명연합군 이순신과 진린 완도 고금도를 출발하여 묘도로 진출, 외교성을 해상에서 봉쇄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외교성 공격 실패 원인, 여기에서 또 화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때도 뇌물을 바쳤던 거예요. 일본이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한테 뇌물을 주면서 조청과 뭐 여러 가지 먹을거리를 줄 테니까 우리가 도망갈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달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노 하니까 이제 명나라 진린에게 또 했죠. 그런데 진린도 이순신과의 인간관계가 좋고 인성이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노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정이라는 명나라의 군인이 뇌물을 받아먹고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죠. 실패 원인은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했으면 그냥 막 해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전투 성과로는 외선 30여 척을 격침하고 왜군 3천여 명을 사상을 입히고 명군 800여 명이 사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희생이고요. 그 다음에 전투의 의의, 장도 해전은 조명연합수군의 외교성 전투 이전에 왜군에게 입힌 최대의 타격이며 이순신 장군의 해군 전략과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였다. 임진왜란 외교성 전투가 1598년 8월에 외교성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 장도해전, 료량해전, 그리고 임진왜란이 종결될 때까지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해전 말고 외교성 전투가 큰 그 어떤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에 아까 앞에서도 많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 생존 원동력은,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순신이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 우리 민초들의 저항 정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강의 정신, 스스로 강해지려는 의지가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조선이 생존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안 넘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내부의 역량을 결집하고 자주적인 힘을 기르는 것이 국가 생존의 필수적임을 이번 임진왜란 외교 성전투에서 짧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내용이 별로 없어서 그 노래에서 제 여수에서 느낀 점 잠깐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먼저 교제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외교성 전투 365페이지부터 두 장인데요. 1958년 9월 15일 고군도를 떠납니다. 외교성 권위시 부대가 14,000명 되는 마지막 대전, 노량해전 전초전입니다. 조명 연합군이 결성돼서 육군, 조선의 권율, 도원수, 명나라 유정의 제도, 수군, 조선의 이순신 통제자, 명나라 진린도도, 이순신이 고금도, 나로도, 방답, 여수, 묘도, 외교성 5km 앞에까지 갑니다. 9월 20일 조명연합군이 외교성 앞바다 처음 공격을 하는데 밀물때 6시간 정도밖에 공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9월 30일 명나라 왕원주 등이 합류하고요. 10월 1일 명나라 유정과 합동작전이 논의되는데 유정이 잘 아시겠지만 명나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권위시랑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10월 2일날 수국 합동하기로 했는데 안 참여하고 3일날 안 참여하고 4일날 안 참여하고 10월 6일날 사천성 대패 소식을 듣고 순천으로 퇴각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랑 진린 고금도 본진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이순신의 신의 때문에 진린은 끝까지 이순신과 함께합니다. 한 달 후 11월 외적 전면 철수가 이루어지고요. 11월 8일 조정에서 훈령이 내려옵니다. 순천 철군 외적을 막으라고 11월 9일 이순신 진린 고금도를 떠납니다. 백사랑 여수 낭면으로 하고 11월 10일 자수영 앞바다, 11월 11일 묘도예지, 11월 13일 노루성진에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다음 분이 할 거고요. 제가 여수에 왔을 때 굉장히 제가 좀 한번 틀어봐 주세요. 유튜브 열어보세요. 아름다운 물기하기도 하고 또 고향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제 소개랑 같이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노래 음악이에요. 제 소개하겠습니다. 충무동 호텔 케니 문지기입니다. 서울의 충무로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고 아산은 외갓집이고 저희 호텔이 충무도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호텔은 숙박하는 곳이 아니라 추억을 나누는 곳입니다. 문지기가 제가 되는 건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에서 문지기 하셨고 하멜이 자수영에서 문지기 했습니다. 여수에서 근무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수는 임진왜란 이순신 장군 근무지입니다. 여수 원도심에 있으면 감사하고 저희 호텔은 여수 순신 최고비로 갖고 있습니다. 승리전쟁,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지 노량바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수에는 최저것이 많습니다. 통제이군, 수군 대첩비, 타룹이랑 동룡소갈 같이 있습니다. 진난관, 목재, 단층 객사, 섬선백리, 영림꽃길, 해저터널, 국내 최대길. 2031년 6년호 완성입니다. 최초 것도 많습니다. 유럽의 조선을 최초로 알린 하멜, 노벨문학상 한강의 최초 소설집 여수사랑. 기타 여수엔 너무 자랑할 게 많습니다. 경도 관광지, 밀조가 넘는 관광지가 형성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여자만 여자도, 여수, 순천, 고성, 고흥 여자도 함께 아름다운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여수는 너무 공기가 맑습니다. 공기가 가장 많이 먹는 거잖아요. 장수의 첫째 비결입니다. 날씨가 너무 온화합니다. 동파도 없고요. 태풍에 아주 피해갑니다. 여수엔 스토리가 많습니다. 여순 사건, 엑스포, 저희 아들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엑스포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성박람회, 여수는 추억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여수는 이순신을 품고 있습니다. 거북선, 이순신이 이름 지어진 종고산, 이순신이 이름 지어진 금풍생이,
그리고 효자 이순신. 강의 중에서 이순신 생태계란 말에 꽂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좋은 것을 찾을 때 이순신 생태계를 꿈꾸는 우리는 우리의 옳은 것을 찾습니다. 어제가 딱 1년 되는 날이었죠. 자신의 이익과 높은 자리가 있더라도 정의를 갖고 우리가 옳은 것을 찾을 때 우리의 이순신 생태계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그럽니다. 여수는 아픔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읽은 책 중에 고통을 많이 배우면 쉽게 용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수는 용서할 수 있는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외성에는 고니 씨가 일본 최고 선봉장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카톨릭이 있고요. 그때 일본 분들이 대부분 카톨릭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저희 교과를 읽으면서는 고니 씨는 안 싸우고 많은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했던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수는 특히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못 오는 거 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미운 점이 많습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인구 400에서 1400만일지 모른다고 하는 걸 전후에 150만 400만 약 60%의 인구가 없어지고 몇십만 명이 일본인들이 데려가서 노예로 팔았습니다. 너무 아픈 사연이지만 또 우리가 그걸 품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중국 세 개의 여수가 되고 지금 여수라는 노래는 미국 동요이고 민요이고 일본 사람들도 알고 한국 사람들도 아는 아름다운 가곡입니다. 모두 한 꾼에 하는 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